나는 빚을 갚았다. 하루라도 연체될까봐 카드값을 먼저 냈고 이자를 맞추려고 생활비를 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뉴스를 본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빚을 깎아줬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걸 정말 몰랐을까? 아니다. 몰랐을 리 없다. 코로나 때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국가가 정한 기준 때문에 영업을 멈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다. 이 빚은 개인 책임만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연체자가 대량으로 터진다. 그래서 선택한 방향은 정확함보다 속도였다. 일단 넓게 살리고 나중에 걸러내자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심사 기준은 느슨해졌고 연체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 연체가 길수록 부실로 분류될수록 감면폭은 커졌다.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한숨 돌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구조는 다른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못 갚으면 깎아준다. 버티면 혜택이 커진다. 이 메시지는 아주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갚는 게 맞나? 조금 더 버티는 게 맞나?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성실상 환자는 비교 대상이 됐다. 나는 연체 안 하려고 카드를 돌려막았고 이자부터 냈다. 그런데 연체한 사람은 원금을 깎아준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택의 문제였다. 내 선택이 틀린 선택이었던 것 같다는 감정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부는 말한다. 고의 연체다. 일부러 안 갚은 거다.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로 무너졌다. 매출이 끊겼고 버티다 연체가 된 사람들이다. 그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든 소수의 사례다. 갚을 능력이 있었던 사람, 상당한 자산이 있었던 사람,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 이 소수가 제도 전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속이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규정 안에만 들어오면 감면이 가능했다. 이건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다. 그리고 선을 넘었다고 봤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까지 원금 감면이 간 구조, 자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 선의에만 기대고 악용 가능성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구조. 이 감사 결과가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가 다시 한번 대규모 채무 조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같은 논란이 다시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야기다. 그것도 수백억 원 규모로. 이게 소문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질투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내 선택이 틀린 선택이었던 것 같아서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장사가 멈췄고 매출이 사라졌고 그 결과 빚이 쌓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방식은 간단했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인다. 그리고 그 빚을 조정해준다. 원금을 깎아주고 이자를 없애주고 남은 돈은 여러 해에 걸쳐 나눠 갚게 한다. 이 제도로 실제로 숨통이 트인 사람도 많았다. 그건 사실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감사원이 이 제도를 들여다봤다. 2022년 가을부터 2024년 초까지 이 기간 동안 약 3조 9천억 원이 들어갔고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채무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눈에 걸렸다. 매달 벌어들이는 돈으로 원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감사원 표현으로는 변제 가능률이 100%를 넘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원금 감면이 이뤄졌다. 그 규모가 840억 원이다. 이 숫자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심사를 안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다 깎아준 걸까? 그렇지 않았다. 이건 불법이 아니었다.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규정 그 자체였다. 이 제도는 얼마를 버는지보다 어떤 빚 구조에 놓여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 연체가 길수록 부실로 분류될수록 감면폭은 커졌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특정 구간에 들어가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구조가 가능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한 자영업자는 월에 8천만 원 넘게 벌었다. 연으로 치면 9억 원대 소득이다. 이 사람은 3억 원 넘는 빚 가운데 약 2억 원을 감면받았다. 불법이 아니었다. 규정대로였다. 또 다른 사례. 빚을 크게 깎아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가상자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채무원금의 대부분을 감면받았다. 이 역시 당시 기준으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제도가 그 자산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감정은 폭발했다. 나는 왜 끝까지 갚았을까?
버텼던 내가 바보였던 건 아닐까?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 나는 해당되는 사람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다. 이 제도는 누르면 신청되는 복지 버튼이 아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이 먼저 달려가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가진 연체 채권 정보를 기금이 먼저 받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상자를 고른다.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만 연락이 간다. 그래서 신청 안 해서 못 받았다는 경우보다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기금이 보는 건 이런 것들이다. 연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금 소득이 어떤 흐름인지, 실제로 갚을 여력이 있는지, 눈에 띄는 자산이 있는지. 요즘은 가상자산도 점점 더 들여다보겠다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감면 대상의 가능성은 낮다. 최근까지 소득이 안정적이었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가상자산이 있고 매달 갚는데 큰 무리가 없는 구조. 이번 감사 논란에 등장했던 사례들이 바로 이 구간이다.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채무 조정 가능성은 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사실상 멈췄고 연체가 길어졌고 당장 쓸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에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다. 지금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다. 그럼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다. 빚을 없애주는 대신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방식이다. 이자를 낮춰주고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정책금융으로 금리를 갈아타게 해준다. 체감은 약하다.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진다. 나는 갚았고 누군가는 깎였다. 이 비교가 사람을 가장 화나게 만든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 카드를 꺼냈다. 세도약기금이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다르다. 연체가 아주 오래된 빚,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빚, 고소득자는 아예 구조에서 빠진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구간을 처음부터 막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실히 배운 게 있다. 빠르게 돕는 것과 정확하게 가려내는 건 같이 가야 한다는 것. 속도만 있으면 신뢰를 잃고 정확성만 있으면 사람이 무너진다. 그 균형이 정책의 전부다. 이번 논란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840억 원을 깎아준 제도. 이건 과거를 때리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경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만 남는다. 만약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